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윤석열 정권 하에서 검찰을 비롯한 사정기관들이 사건을 덮거나 조작했다는 온갖 의혹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여러 비리 관련 정황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사적 이익을 위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엄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첫 소식 김재경 기자입니다. 문지석 검사의 양심 고백으로 드러난 검찰 고위층의 쿠팡 봐주기 수사 외압 의혹. 윤석열, 김건희 전직 대통령 부부의 관저 불법 건축과 관련한 부실감사 의혹에 관세청 연계 마약 수사 외압 의혹까지. 올해도 국정감사에선 어김없이 권력과 결탁한 사정기관들의 봐주기 의혹들이 불거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사정기관들의 비리 의혹 실상에 국민들이 놀라고 있다며 사정기관의 권력남용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단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그 실상을 보고 참으로 입을 벌릴 정도로 놀라고 있습니다. 잘못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사정기관이 지닌 막강한 권력은 질서 유지와 사회 기강을 위해 주권자인 국민이 맡긴 권한이라며 이러한 권한을 사정기관의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유지하라고 준 권한을 특정한 사적 이익을 위해서 기강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데 사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사정기관이 아니더라도 모든 공직자들은 국민에게서 온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써서는 안 된다며 모든 공직자들이 억울한 사람을 만들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참모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보신 사정기관들의 수사 외압과 무마 의혹 관련 정황들이 때마침 오늘 국정감사에서 계속 드러났습니다. 쿠팡 사건 관련해선 검찰 윗선에 외압이 있었다는 현직 검사의 증언과 호소가 다시 한번 터져 나왔는데요. 또 과거 이재명 대통령을 겨눴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진술을 회유하기 위해 검찰청에서 술판을 벌인 의혹이 구체화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도 전해졌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문지석 검사는 또다시 눈물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총장님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피를 토하고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문 검사는 당시 윗선이 핵심 증거를 누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검찰청에 보내려고 했던 노동청의 압수수색 결과까지 삭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신가영 검사한테 그런 이야기를 청장님 지시로 청장님이 빼라고 하셨습니다. 요 두 번 들었거든요. 그러나 외압 의혹을 받는 어미준 전 부천지청장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올해 2월 비슷한 사건에 무죄가 선고돼 기소하기가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약 16개 청에서 무혐의 되고 올해 2월 5일에는 이 사건과 아주 유사한 대한통운 일용직 노동자 사건에서 퇴직금 지급이 안 됐다고 기소했으나 그 사건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진술을 회유하기 위한 연어회 술파티 의혹을 두고 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박상용 담당 검사는 술을 먹었냐는 질문에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여러분으로 확인해보니 가짜뉴스라고 생각됩니다. 본인 검사실에서 술을 먹은 사실은 있습니까? 없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당시 수감 중이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쌍방울 직원이 페트병에 술을 담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상용 검사실 1313호 영상 녹화실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그 페트병 같은 거 해서 종이컵에 각 이렇게 우리 저하고 박상용 검사, 그다음에 수사관 2인. 이에 대해 연어 술파티 의혹을 감찰 중인 구자연 서울고검장은 오늘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술파티 의혹 일부에 대해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법원이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됐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별건 수사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검찰을 질타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래서 재판부가 허위 진술을 했다고 지목한 전직 카카오 임원의 통화 녹취록을 살펴봤더니 실제로 별건 수사에 대한 압박감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원하는 정해놓은 듯한 답이 있었다는 건데요. 원석진 기자입니다. 재작년 10월 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로 카카오그룹 임원과 법인 5명을 서울 남부지검에 넘겼습니다. 이 명단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없었습니다. 이후 검찰의 별건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대상은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 부문장이었습니다. 이 전 부문장이 자신의 드라마 제작사를 카카오엔터에 고가로 넘기면서 3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며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이틀 뒤 이 전 부문장과 사모펀드 대표의 통화. 이 전 부문장은 검찰이 별건을 꺼냈다며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그들이 원하는 걸 주면 끝나나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김범수가 알았냐 몰랐냐만 원하는 것 같다며 김범수가 알고 있었다. 그게 정답이라고 합니다. 곧이어 그러면 끝나니까라고 합니다. 3차례 통화에서 서로 별건을 22차례 언급할 정도로 이 전 부문장은 자신을 별건 수사의 희생양으로 인식하는 듯 보입니다. 통화 닷새 뒤 이 전 부문장은 검찰이 원하는 답을 합니다. 기존 진술을 뒤집고 김범수 창업자가 주가 조작을 승인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하지만 이 전 부문장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신청해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습니다. 허위 진술을 대가로 기소를 피하는 모종의 거래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별건 수사로 진실을 왜곡했다는 1심 법원 지적에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부당한 별건 수사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건희 씨가 지난 2023년 9월 경복궁을 비공개로 찾아 임금이 앉는 어좌에 앉아 있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자, 그런데 그 6개월 전에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경복궁을 갑자기 찾아와 과거 명성황후의 침소이자 시해 장소인 곤영합에 들어가서 10분간이나 단 둘이 머물렀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출입이 통제된 곤영합의 방문을 열라고 지시한 건 김건희 씨였던 걸로 전해지는데 왜 그렇게 자주 고궁을 찾아가서 이렇게 기괴한 행태를 보였던 걸까요? 이기주 기자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배상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던 지난 2023년 3월 5일 경복궁의 일반인 관람이 끝난 직후인 오후 5시쯤 예고도 없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경복궁을 찾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경황이 없던 경복궁 관리소 측은 관리소장도 부재 중이어서 안전관리 담당 직원이 황급히 안내를 맡아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실에 따르면 당시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경호원 3명만 대동한 채 경복궁을 찾았는데 먼저 어좌가 있는 근정전에 들른 뒤 경회로 2층에 있는 막루에 올랐다가 향원정을 지나 경복궁 가장 깊숙이 있는 건천궁에 도착했습니다. 건천궁에 도착한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닫혀있던 건천궁 문을 열라고 직원에게 지시했고 건천궁 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간 김 씨는 사면이 막혀있는 곤영합의 방문까지 열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곤영합은 고종의 침소인 장안당과 붙어있는 명성황후의 침소로 지난 1895년 일본인 자객들에 의해 명성황후가 참혹하게 시해당했던 비극의 역사가 서려있는 곳입니다. 곤영합은 평소 출입이 통제돼 있는데 닫혀있던 곤영합 방문을 열고 들어간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동석자 없이 약 10분 동안 단둘이 그 안에 머물다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았던 김건희가 명성황후의 침실까지 들어갔습니다. 안에서 국가유산을 훼손했을지 어떤 행위를 했을지 윤석열 부부가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2022년 단 한 차례도 고궁을 찾은 적 없던 김건희 씨는 2023년 1월부터 갑자기 고궁을 찾는 횟수가 늘기 시작해 같은 해에만 모두 5번이나 고궁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절반 이상이 단순 관람 목적의 방문이어서 문화재 사적 유용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선 순직 해병 특검이 영장을 청구한 7명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원 연결합니다. 자, 송정훈 기자.
오늘 이종섭 전 장관, 임성근 전 사단장 등에 대한 신문이 계속 이루어졌는데 여전히 진행 중이죠. 네, 현재 마지막으로 최진규 전 대대장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법정 두 곳에서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피의자 5명, 과실치사 피의자 2명, 이렇게 7명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가 차례로 열렸는데요. 가장 먼저 신문을 받은 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네, 영장 청구된 혐의 인정하시는지요? 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순직 사건의 외압을 주도했다는 의혹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법정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후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다른 4명의 신문도 차례로 이어졌는데요.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 뒤 최상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 혹은 경찰로 넘어간 사건 기록 회수 과정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과 김 전 단장은 부당한 명령에 저항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처벌을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 사이 다른 법정에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최진규 전 1사단 포 11대 대장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두 사람은 숨진 최상병이 급류에 휩쓸린 직접적인 원인이 된 수중수색 작전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몇 시간 뒤면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텐데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은 어떤 것들입니까? 특검이 특히 강조한 부분은 증거인멸 우려였습니다. 핵심 인물은 최상병 순직 사건에서는 임성근 전 사단장, 수사 외압 의혹에서는 이종섭 전 장관인데요. 특검은 임 전 사단장 신문에서 7명 가운데 가장 많은 약 150쪽 분량의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수중수색 사진 보도를 본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을 칭찬했다가 나중에는 이를 보지 못했다는 논리를 만들라고 지시하는 등 부하들의 진술을 회유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전 장관에 대해서도 100쪽 가까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VIP 경로와 관련해 교묘하게 입장을 바꿔온 이 전 장관 역시 언론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관계자들이 진술을 맞추도록 유도했다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무려 2년 동안 휴대폰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고 김건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씨에 대해서도 모른다며 구명로비 의혹 관련해 모르쇠로 일관해왔죠. 그런데 배우 박성웅 씨의 진술로 임 전 사단장이 이 전 대표와 함께 만났다는 정황이 드러나더니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하자 이제는 기적적으로 비밀번호가 기억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오늘 신문에서 이러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이혜리 기자입니다. 무리한 수중수색 작전 지시로 최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최상병 순직 뒤 2년이 넘도록 자신에겐 작전 통제권도 없고 수중수색을 지시한 적 없다며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해왔습니다. 그럼 그 책임은 도대체 누가 져야 돼요? 그 부분은 특검에 정확하게 누가 책임을 져야 되고 왜 책임을 져야 되고 여러분들께서 취재를 깊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지시로 알고 물에 들어갔다는 부하들과 생존 장병들의 진술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년간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20자리에 달해 기억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저는 원래 휴대폰에 비밀번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변호인께서 많이 좀 넣어라 해가지고 다음날 바로 저를 부를 줄 알고 기다렸는데 그게 몇 달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휴대폰 비밀번호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언급되자 돌연 기적적으로 비밀번호를 확인했다며 하나님의 사랑과 가호를 느끼게 된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선 로비 창구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와는 일면식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임성근이 만나기로 했는데 이건 문제가 되니까 사표 낸다 그래가지고 내가 못하게 했거든. 그래서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하지만 특검은 최근 배우 박성웅 씨 등을 조사하며 2022년 두 사람이 함께 술자리를 하는 등 아는 사이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여럿 확보했습니다. 아직도 그럼 이종호 모른다고 얘기하실 건가요? 예, 저는 아직도 이종호 씨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특검은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임 전 사단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주변인들에게 진술 회유를 시도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포고령을 못 받고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박 전 장관의 해명이 근거가 부족하다는 정황을 추가로 파악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구승훈 기자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약 일주일 만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다시 내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특검이 조사 전부터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밝힌 데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조사받으러 가서 조사 시에 충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앞서 특검은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 검토, 출국 금지팀 대기,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 등을 지시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일체 정치활동 금지, 전공의 처단 등의 포고령이 발표되고 국회로 계엄군이 들이닥치는 등 반헌법적인 계엄이 진행되는데도 관련 업무를 수행한 건 내란에 가담한 거라는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등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포고령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계엄에 뒤따르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했다는 박 전 장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특검은 12월 3일 밤 국무회의 참석자와 법무부 회의 참석자들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벌이고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최근 김영우 전 통일부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했는데 김 전 장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계엄 당일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포고령을 처음 봤는데 전공의 처단이란 내용을 보고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 조사에선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 1조는 헌법에 반한다는 건의에도 박 전 장관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접견실에 일찍부터 함께 있었고 법무부 회의를 주재한 박 전 장관이 포고령 내용을 몰랐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 같은 정황을 추가로 확보한 특검은 조만간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오늘 서울시 국정감사에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가 동시에 출석했습니다. 여당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가 여론조사 등의 방식으로 오세훈 당시 후보를 도왔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는데요. 명 씨는 오 시장을 향해 맹공을 펼쳤고 오 시장은 검찰에서 진술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명태균 씨는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건 자신 덕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철수 단일화부터 해서요. 그 사람 그거 한 것부터 다 제가 짰습니다. 그러면서 명 씨는 당시 오세훈 후보를 7번 만났다며 일부 만남의 구체적 날짜와 장소도 특정했습니다. 1월 20일 날은 그 송세프란 데서 만나요. 23일 날 제가 서울에 올라옵니다. 당협 사무실에서 만나요. 27일 날 또 청국장 집에서 만나요. 30일 날 장어집에서 만나고. 명 씨와의 만남이 2번뿐이었다는 오 시장 측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겁니다. 명 씨는 또 오 시장이 자신과의 만남에서 눈물을 흘렸고 운 적 있고요. 네, 그다음에 송세포에서도 그랬어요. 직접 짰어요. 오 시장이 서울시장 당선의 대가도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의 멘토가 되어달라라고 하시면서 증인에게 반대급부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파트 사준다고. 집사람이 어저께 출발할 때요.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 키 받아오라고 그랬습니다. 반면 오세훈 시장은 명 씨가 거짓에 능한 사람이라며 국정감사가 아닌 특검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제가 검찰에 강력하게 요청했던 것은 명태균과의 대질신문이었습니다. 이번에 특검에서 대질신문 신청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오 시장을 대신해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명 씨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국정감사에 명 씨를 부른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성격상 남한테 돈을 빌리고 또 우리 증인한테 아파트를 준다?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는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었지만 서로 공방을 벌이진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본격적 공방은 다음 달 8일 특검 대질신문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캄보디아 사태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납치 감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늑장 대응을 보여주는 외교부 공문을 MBC가 입수했습니다. 현지 대학생 사망 사건 발생 1년 전 외교부는 이미 감금 피해 사례가 담긴 대사관의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지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우리 국민 피해자 구조라는 제목의 공문,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이 외교부에 보낸 겁니다. 취업 사기를 당한 한국인의 감금 신고를 접수해 현지 경찰 지원으로 구출에 성공했다는 내용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날은 작년 7월 11일, 외교부에는 하루 뒤 보고됐습니다. 같은 날 대사관은 공문 하나를 더 보냈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아들이 협박당하고 있다는 부모의 신고 이후 조치사항이 담겼습니다. 대사관은 현지 경찰에 피해자 인적 사항을 제공했고 위치를 파악해 전달하겠다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적어도 대학생 사망 사건 1년 전 이미 당시 윤석열 정부 외교부가 감금 범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캄보디아 대사관 보고를 받았던 겁니다. 지난해 7월 대사관은 외교부에 건의도 했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피해자 대부분 긴급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들이라고 굵은 글씨로 강조하며 취업 사기 발생 지역에 긴급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업체, 연락처, 고용 형태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고 여권 교부 시 감금 피해가 심각하다고 경각심을 알려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대사관은 이후에도 고수익에 속아 범죄단지에 감금돼 있거나 탈출하는 사례도 속속 외교부에 보고했습니다. 안이한 외교부 대응은 정권이 바뀌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캄보디아 현지 국정감사에서 대학생 사망 발견 사흘 뒤인 8월 11일 대사관이 외교부에 보낸 공문에 고문 등 심각한 상황이 기재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조현 외교부 장관은 사안의 심각성을 10월 초에야 인식했다고 한 겁니다.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는 사태였습니다. 1년 전에 대사관 건의가 있었는데 외교부와 관계부처는 무엇을 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년 전부터 올린 경고음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외교부는 캄보디아 방문용 긴급 여권 신청 시 여행 목적을 상세히 묻고 범죄 연루 의심이 들면 위험을 알린 뒤 출국하지 않도록 설득해왔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방문 업체와의 고용 계약 내용까지 요구하는 건 법적 근거가 없어 작성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해외 도피 중이던 연예빙자 사기 총책이 한국 대사관을 제발로 찾았지만 그대로 돌려보낸 일로 대사관 대응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후 이 남성을 검거하기까지 3개월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건지 박솔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20억 원대 연예빙자 사기 사건의 총책으로 지목된 한국인 강모 씨. 작년 11월 여권 연장을 위해 캄보디아 주재 한국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대사관 측은 강 씨의 인터폴 적색 수배 사실을 확인하고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수배자가 돼 있다고 해서 대사관에 경찰을 불러다가 체포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요. 모양새가 안 좋거든요. 제발로 들어온 민원인을 대사관에서 경찰 형사가 전에 잡아가라? 이거는 조금 좀 부담스럽습니다. 강 씨는 대사관에 납치된 아내를 구한 뒤 자수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별다른 소식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대사관은 캄보디아 경찰에 공문을 보내 체포를 요청했고 강 씨는 지난 2월 붙잡혔습니다. 외교부는 대사관 경찰 영사에게는 수사권이 없고 피의자를 체포할 권한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수를 해가지고서 이날의 경찰 체포가 돼가지고서 항구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그런 식으로 안내가 된 상황이었고 캄보디아에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 대상자라 해도 캄보디아 경찰이 수배자를 체포하려면 현지에서 발부된 체포 명령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대사관은 현지 경찰에 체포 요청 공문을 보내지도 않다 뒤늦게 보낸 겁니다. 문제는 대사관이 적색 수배자 명단도 모른다는 겁니다. 한국경찰청이 인터폴 본부에 요청해 적색 수배가 발령되면 각국 경찰청에 동시 전달되지만 한국 대사관은 통보 대상도 아닐 뿐더러 명단을 열람할 수도 없습니다. 캄보디아 주재 한국 대사관은 강 씨가 찾아온 뒤에야 수배 중인 피의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해외 도피 사범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범죄 피의자가 대사관을 방문했을 때 대응 매뉴얼도 없어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그렇다면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은 왜 존재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위험에 빠진 국민들을 위해 그동안 제 역할을 해왔는지 의문입니다. 오늘 기자의 눈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일주일 넘게 취재 중인 이승지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 우리 국민과 교민들이 기댈 수 있는 캄보디아 속 작은 대한민국입니다. 그 대한민국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 취재 내내 의문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범죄단지에서 탈출한 아들이 휴일이라 대사관 문이 잠겨 도움을 못 받고 있다. 한국의 부모는 절망했습니다. 도움의 손을 내민 건 대사관이 아니라 한인회였습니다. 시아누쿠빌에 있는 친구가 연락이 끊겨 위치가 확인이 안 된다는 신고에도 위치를 모르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대사관은 답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범죄단지를 탈출해 이틀 밤낮을 걸어 대사관에 도착했다는 20살 청년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대사관 도착하니까 여권 없으면 못 들어간다. 여권 없으면 안 된다. 업무 시간 아니다. 본인이 직접 정확한 위치를 신고해야 한다. 대사관의 문을 두드린 국민들에게 이런 말이 반복됐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사관은 아직도 우왕좌왕했습니다. 납치 감금 신고가 각각 얼마나 되는지 분류해달라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도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제가 미처 그렇게 상세한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지난해 11월 12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총책이 대사관에 제 발로 찾아왔지만 적색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뒤 그대로 풀어준 소식도 들렸습니다. 체포권이 없어 어쩔 수 없었다는 이유를 댈 게 아니라 매뉴얼이라도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이러는 사이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가담한 한국인 조직원은 2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업무 시간 외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민 안전에 소홀했던 비판이 쏟아지자 대사관 앞에 새로 붙은 안내문입니다. 재외국민 보호 의무는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작은 대한민국은 그 기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기자의 눈 이승지입니다. 감금 피해자 구출 상황은 어떨까요? 캄보디아 범죄 조직들이 단속을 피해 감금 피해자들을 데리고 도주하면서 구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이승현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전기설비 공사에 참여하는 줄 알고 캄보디아 프놈펜에 들어왔다는 50대 권모 씨. 우리 한 달에 뭐 한 3,000불, 5,000불. 그 중에도 보니까 전기 관리자 보안대 그 사이트 보고 전화했거든요. 일감을 준다는 말에 국경 지역 바벳까지 따라갔지만 곧 시아누쿠빌의 범죄단지로 팔려가는 신세가 됐다고 합니다. 범죄단지에서 한 일은 보이스피싱 대본 연습이었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그게 우리가 25층이었거든요. 1층부터 25층까지 계단 하루 종일. 권 씨는 닷새 전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감금 넉 달 만입니다. 시아누쿠빌 범죄 조직들이 캄보디아 당국의 대대적 단속을 피해 도망가는 통에 도망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권 씨는 운이 좋은 편입니다. 범죄단체가 감금 피해자들을 데리고 숨어들면서 구조는 더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프놈펜의 대형 범죄단지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텅 빈 것처럼 보이지만 범행을 중단한 건 아닙니다. 어디론가 숨어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감금 피해자를 구출해온 한인 구조단이 난처해졌습니다. 지난 19일 구조단은 사체를 쓴 지인이 캄보디아로 잡혀갔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손가락을 자른다고 해 연락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위치 단서는 국경지대 4글자뿐. 원래 국경지대는 북부 포이펫 지역을 뜻했지만 이제 아예 짐작이 어려워졌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국경 근처라고 했을 때 포이펫이라고 특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지에서 만난 한 교민은 범죄 조직이 프놈펜 신개발지구 아파트나 주택에 숨어 한국인들을 붙잡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일반 거주지와 구분이 안 가 구조단이 무턱대고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가담한 한국인을 1-2천 명 대규모로 파악하고 있어 감금 피해자와 구분해내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프놈펜에서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에이펙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미 동맹을 강조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관세 협상은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미 정상의 깜짝 만남 가능성에 대해선 전적으로 환영한다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공윤선 기자입니다. 미국과의 막바지 관세 협상이 한창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CNN과의 인터뷰. Thank you for doing this. 질문은 역시 협상 타결 전망에 집중됐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는 에이펙을 계기로 협상이 타결될 수 있는지를 물었고 이 대통령은 타결 여부에 대한 즉답 대신 합리적 결론을 강조했습니다. 조정, 교정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결국은 이르게 될 것이다. 트럼프의 관세 인상 요구가 마피아식 갈치 같다는 미국 내 목소리를 전하며 생각을 묻는 질문도 나왔는데 질문을 들은 이 대통령은 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But there are voices in the United States who say this is tantamount to a mafia shakedown. 잠시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던 이 대통령은 역시 결국 합리적 결론에 이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동맹이란 겁니다.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동맹이고 상식과 이성을 가진 존재들이니까요. 에이펙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깜짝 만남 성사 가능성에 대해선 만나면 좋은 일이라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피스메이커를 지원하는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잘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로 상대를 만나 대화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협상단이 당일 무박 일정으로 워싱턴에 날아가 미국 측 협상 대표와 만났습니다. 긴박했던 분위기를 워싱턴 김정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이 귀국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워싱턴에 왔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귀국 이틀 만에 재방문입니다. 물론 화상으로도 하지만 직접 보고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가지고. 미국이 완강한 부분도 있다는 말에 급히 다시 비행기에 오른 이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두 가지 그런 주제에 대해서 아직도 좀 양국의 입장이 좀 차이가 많아서. 이들은 곧장 한미 협상을 맡고 있는 러트닉 상무장관과 2시간 동안 만났습니다. 3,500억 달러, 한국 돈 500조 원 투자금의 현금 지급을 최소화하고 투자 기간도 장기간으로 늘리는 방안이 쟁점인 걸로 보입니다. 5,500억 달러를 트럼프 임기 안에 내기로 한 일본의 선례는 부담입니다. 우리나라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내, 그게 기준이고 다 연계되어 있는 문제고요. 외환시장에 줄 충격이 커서는 안 된다. 이번 일정은 1박 2일도 아닌 무박 방미였고 협상단은 당일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숨가빴던 막판 협상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데가 아니죠.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까지는 이제 일주일.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한국과 공정한 관세 협정을 맺었다는 과장된 주장을 며칠째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포함해 중국과 긴 승부를 예고했습니다. We'll have a pretty long meeting scheduled. We can work out a lot of our questions and our doubts and our tremendous assets together. 중국과 적대적인 관세 대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선을 무한 확장하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과 현실적인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현재로선 우세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미 간에는 관세 협상만 논의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르면 다음 주 에이펙을 계기로 한미 정상이 그동안 우리가 미국에 계속 요구해왔던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 강화 등에 대해 큰 틀의 합의를 이룰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조현 외교부 장관도 미국이 필요성을 받아들였다며 원전을 비롯한 산업적인 차원에서 상당한 변화가 생길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신재훈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26기 원전 운영에 필요한 핵연료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연료 생산, 즉 우라늄 농축을 제한하는 대신 미국이 이를 공급하기로 한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입니다. 40여 년 만에 개정된 그 새로운 원자력 협력 협정이 양국 관계의 또 하나의 중요한 제도적인 그런 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한국은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 생산도 건건히 미국과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사용 후 핵연료 역시 문제입니다.
각 원전 수조에 임시 저장하고는 있는데 저장률이 80%를 넘긴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를 재활용할 수 있게 재처리하는 것도 금지돼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지난 1988년 협정에서 포괄적 사전 동의를 보장받아 해결료 재처리와 20% 미만 우라늄 농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관세 협상과 함께 원자력 협정 협상을 추진해온 정부는 이제 미국도 재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적 차원에서 재처리하고 재사용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받아들여져서 이르면 다음 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이 한국의 해결료 농축과 재처리 권한 강화에 합의를 이루고 곧바로 세부 협상에 들어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기회에 잘 논의가 된다면 SMR 같은 우리 차세대 원자로 연구 개발에 큰 동력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확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또 핵폐기물 저장에 부담을 더는 건 물론 안정적인 연료 확보로 에너지 안보 역시 강화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배우자가 갭 투자로 아파트를 샀다는 논란에 휩싸인 국토교통부 이상경 차관이 오늘 공식 사과했습니다.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매수 수요가 몰린 가운데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값은 급등했는데요. 윤수환 기자입니다. 배우자의 아파트 갭 투자 의혹이 불거진 국토교통부 이상경 차관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튜브 방송에 나와 돈을 모아 나중에 집을 사면 된다고 해 공분을 샀던 발언에 대해서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택시장이 조기에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논란으로 사퇴하진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차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회의장엔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고 커다랗게 적힌 배경막이 내걸렸습니다. 익숙한 내로남불 프레임을 다시 꺼내든 겁니다. 부동산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싸잡아 비판하지만 국민의힘도 마땅한 대안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공급을 늘리자면서도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은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문재인 시즌2라며 반대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은 심각합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역대 최고인 0.5%. 규제 직전 매수 수요가 몰렸다고 해도 지나친 상승입니다. 특히 성동구와 강동구 등 서울 7개 자치구뿐 아니라 경기도 성남 분당, 과천까지 최고 상승률을 갈아치웠습니다. 정부는 골든타임이라며 지금 집값을 잡지 못하면 부동산 양극화가 고착화된다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여당은 여론의 눈치를 보며 각기 다른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과는 상관없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를 논의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보유세 개편 논의 등 진지한 토론은 뒷전으로 밀리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경기 부양은 필요하지만 집값 과열 양상이 계속되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갉아먹고 있고 집값이 너무 높아서 사회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동산 정책 방향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 7월과 8월에 이어 3번 연속 동결입니다. 환율 상승도 배경으로 꼽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2% 정도로 안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경제 성장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해 경기를 부양하는 통화정책을 펴야 하지만 인하를 이번에도 미뤘습니다. 수도권의 높은 집값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입니다. 오히려 지금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은 우리나라 성장률이라든지 잠재 성장률을 갉아먹는 쪽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은 총재는 부동산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집값이 너무 높아 사회적 안정을 해치고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주택을 투자 대상으로 보는 건 문제라며 전세제도 개혁 얘기도 또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전세제도라든지 이런 제도를 좀 끊어줘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고통이 따르더라도 이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구조개혁 이런 것들은 좀 계속 해야 되고. 이 총재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상승세가 금방 꺾이진 않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공급 정책 같은 다른 정책을 주문하면서도 앞으로 한두 달 새 집값이 잡히지 않더라도 정책 방향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KBS와 EBS,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여당은 KBS 박장범 사장에게 책임을 추궁했고 국민의힘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파고들었는데요. 김현지 기자입니다. KBS와 EBS 등 공영방송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은 시작부터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딸 결혼식 논란을 문제 삼았습니다. 최 위원장 측이 피감기관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도 화환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는데 최민희 위원장 딸 혼사가 있다는데 화환을 보내시죠. 사실은 최민희 의원실에서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다. 최 위원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저희가 방미통위에 확인했습니다. 거기 놔드렸는데요. 위원장실에서는 방미통위에 화환을 요청한 바 없다. 이렇게 답이 왔고요. 지난 20일 MBC 업무보고 당시 최 위원장이 자신과 관련된 보도를 문제 삼아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것을 두고 MBC 대주주인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유감을 표했습니다. 공영방송에 대해서 개별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개별 보도라든지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일이 묻지 않는 것이 국회에서도 관례로. 최 위원장도 성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유감 표명에 대해서는 제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저도 성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박장범 KBS 사장의 편향성을 지적했습니다. 파우치 야구 발언으로 KBS 사장이 오른 박장범 사장입니다. 이거는 명백히 팩트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1,000억 원대 적자를 냈다며 경영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도 따져 물었습니다. 시청률 하락, 광고 점유율 하락, 경영 악화, 결국은 KBS가 침몰하고 있어요. 작년에 1,000억 적자 냈고. 이번 국감에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도 출석했지만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도 제대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딸과 함께 인도를 걷던 30대 엄마가 전동 킥보드에 치여 중태라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면허가 없는 중학생들이 어떻게 킥보드를 모을 수 있었을까요? 면허 인증 절차 없이 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는 허술한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조건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8일 함께 인도를 걷던 어린 딸을 보호하려다 전동 킥보드에 치인 여성. 머리를 크게 다친 30대 엄마는 닷새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 몰려들 봤더니 쓰러져 있었어요. 이래서 뭐 심폐소생술인가 다른 분이 하셨고. 경찰은 전동 킥보드를 몰던 여중생 2명을 보호자와 함께 조사한 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오토바이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적용받는 혐의와 같습니다. 원동기나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헬멧을 쓰지 않고 인도 위를 달렸고 2명이 함께 무리하게 탑승한 점도 모두 혐의에 추가됩니다. 두 중학생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14세 미만 촉법 소년도 아닙니다. 전동 킥보드는 최대 시속 25km라 충돌하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쌩쌩 달려요. 불안하지. 너무 속도가 줄이지 않고 사람 복잡한데도 그냥 막 집주하잖아요. 공유 전동 킥보드 대여 과정도 허술합니다.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안내가 나오지만 면허가 있든 없든 바로 탈 수 있습니다. 방금 운전면허 인증 없이 이 전동 킥보드를 대여했는데요. 보다시피 이렇게 문제없이 주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당초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들이 운전면허 인증 절차를 갖췄지만 일부 업체가 이를 없애자 다른 업체들도 경쟁적으로 면허 확인을 생략했습니다. 가입자 경쟁에 안전이 뒷전으로 밀린 셈입니다. 누구나가 무분별하게 그냥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죠. 그런 규제법이 없다라는 거죠. 아이들은 호기심에 타고 싶은데 그냥 할 수 있으니까 타는 거죠.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용 이동수단 교통사고는 2018년 200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5년 새 10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 가운데 10대 이하 청소년이 가해자 절반가량을 차지합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바로간다 사회의제팀 류현준입니다. 도시에선 쓰레기통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수거 체계도 잘 갖춰져 있죠. 하지만 농촌은 사정이 다릅니다. 쓰레기를 버릴 곳이 마땅치 않아 그대로 방치하거나 몰래 태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가 문제인 건지 전북 남원의 농촌 마을로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수확을 앞둔 논 옆으로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농사에 쓰였던 폐비닐 같은 영농 폐기물 전용 배출장인데 생활 쓰레기도 뒤섞여 있습니다. 재활용 대상 영농 폐기물은 환경공단이 수거하지만 생활 쓰레기는 그대로 방치되면서 몇 달째 흉물로 남아있는 겁니다. 보세요. 무슨 놈의 수질부. 이거 그 수질부 그거 버리라는 거 아니잖아 이게. 영농, 자재, 필 이것만 버리라는 거인데. 영농 폐기물과 생활 쓰레기를 분리해 버리면 되지만 도시와 달리 농촌에선 쉽지 않습니다. 전북 남원시 300여 마을 중 영농 폐기물 배출장이 있는 곳은 16%, 생활 폐기물 배출장은 21%로 대여섯 개 마을 중 한 곳 꼴입니다. 제대로 버리려면 멀리 다른 마을까지 가야 한다는 뜻인데 농촌 주민의 대부분인 고령층에겐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이 마을에는 생활 쓰레기 배출장이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하나둘씩 내놓은 쓰레기들을 오늘 시청에서 수거해 갔지만 여전히 남겨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처치곤란인 쓰레기를 몰래 태우기도 합니다. 집에 쌓아놓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안 되니까 태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무단으로 쓰레기들을 태운 흔적으로 보이는데요. 건조한 날씨 속엔 주변 산불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나마 있던 쓰레기 배출장들도 관리할 사람이 없어 잇따라 문을 닫고 있는 게 현실. 농촌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쓰레기 수거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후화된 주택이 많아서 생활 쓰레기의 종류도 굉장히 많고요. 다 관리자가 없다 보니까 이장님 혼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적체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먹거리가 자라는 논반 옆에 흉물스럽고 유해한 쓰레기가 더 이상 쌓이지 않도록 대책이 시급합니다. 바로 간다 류현준입니다.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긴급 신고가 쏟아졌지만 현장엔 경찰도 공무원도 제때 투입되지 못했는데요. 새 정부 출범 후 이태원 참사 합동 감사를 해보니 당시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그곳을 지키느라 이태원 일대엔 경비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밤 헬로윈 데이를 맞아 이태원 좁은 골목길에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질서 유지나 안전 관리가 전무한 상태에서 순식간에 15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과 공무원들은 어디에 있었는지, 신고를 받고도 왜 제때 출동하지 못했는지, 지난 석 달 동안 뒤늦은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TF는 당시 용산으로 이전한 대통령실을 지키느라 참사 당일 이태원에 경비 인력이 전무했다는 공식 감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인근 지역 집회 시위가 증가하였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경비 인력 운영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되면서 인근 집회 시위가 26배 늘어났고 이에 대비하느라 인파가 몰린 이태원은 사전 경비 인력을 한 명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태원 파출소는 압사 위험 신고가 11건이나 들어왔지만 딱 한 번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용산구청 역시 재난안전 대응이 전혀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당직 근무였던 5명 중 2명은 참사 발생 시각에 구청장 지시로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담벼락 전단지 제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압사 사고 신고 전화를 받은 구청 직원은 상급자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 하에선 제대로 된 문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체 감사에 나섰던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보고서도 남기지 않고 활동을 종료했고 서울시가 징계 절차를 머뭇거리는 동안
징계 대상 공무원이 정년퇴직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청은 용산구가 징계 요구한 대상자에 대해 내부 보고만으로 징계 보류를 결정하였고 그 결과 대상자는 징계 여부에 대한 검토를 받지 않은 채 퇴직하였습니다. 정부 합동감사 TF는 이태원 참사 책임자는 물론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직자까지 6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지난 6월 하청 노동자 김충현 씨가 숨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1000건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서부발전과 한전 KPS 등 15개 업체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1084건의 위법 사항을 확인해 일부는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7억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한전 KPS가 고 김충현 씨를 포함해 하청 노동자 42명을 불법 파견 형태로 운영했다며 직접 고용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미 페루에는 전 세계 열대 고산지대 빙하의 3분의 2가 분포하지만 지난 60년 동안 그 절반 가까이가 사라졌습니다. 이 변화를 직접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선진국에 책임을 묻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데요. 극지방 빙하보다 기후변화에 더 민감한 열대 빙하의 급감은 지구가 얼마나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경고음입니다. 김민욱 환경 전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코르디에라 블랑카, 하얀 산맥. 만년설과 빙하로 덮인 페루 안데스 산맥 중심부를 일컫는 말입니다. 해발 5,000m에 있는 파스토루리 빙하를 찾아가는 길. 숨쉬기가 너무 힘듭니다. 숨쉬기가 힘들고. 적도가 지나는 페루는 열대지방에 속하지만 안데스 고산지대에는 빙하와 만년설이 많이 분포합니다. 그중에도 차로 접근하기 좋은 파스토루리 빙하는 유명 관광지입니다. 하지만 빙하의 크기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40년 전만 해도 제법 컸던 빙하는 2010년대에 들어서는 면적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원래는 없었던 빙하 호수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은 이제 몇 장의 사진과 노인이 된 40년 경력 가이드의 기억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But we didn't visit this place because here was the glacier. I think 1 kilometer below there. 그나마 남아있는 빙하 덩어리도 매일매일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시면 빙하 끝부분에 고드름이 많이 맺혀 있고 땀을 흘리는 것처럼 물방울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열대 고산지대 빙하의 99%는 안데스에, 그중 3분의 2가량은 페루에 있습니다. 하지만 페루의 열대 빙하는 지난 60년 동안 56%가량이 사라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년에 1%씩 줄어든 겁니다. Already lost all the glaciers in one of the Andean regions here in Peru. 단순히 빙하가 사라지고 그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안데스 빙하는 중남미의 생태계 유지와 수자원 공급의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빙하가 녹으며 증가한 빙하호수의 범람 위험은 지역 주민들의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We found that we have more than 500 lakes on risk of gulf. 남극이나 북극보다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안데스의 빙하. 그 속도는 지금 지구의 기후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16년 만에 재결합한 전설의 락밴드 오아시스가 전 세계 11개국 투어에서 아시아 첫 방문지로 한국을 택했습니다. 오아시스뿐 아니라 1990년대 전설적인 락밴드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임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6년간의 반목을 뒤로 한 채 두 손을 맞잡고 등장한 형제. 브리티쉬 록의 전설 오아시스. 그들이 서울에 상륙했습니다. 2009년 형제의 불화로 해체했다가 작년 돌연 재결합을 선언한 뒤 첫 월드 투어. 지난해 11월 표 판매가 시작되자마자 서울 공연 5만 5천 석이 순식간에 매진됐습니다.
3층까지 꽉 채운 관객들은 2시간 내내 좀처럼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특히 노래 가사를 외워 따라 부르는 특유의 떼창도 여전했습니다. There would have been no point bringing it to Korea. They just sing all the parts. You can't hear yourself play. It's unbelievable. They're great people. 1990년대 또 다른 영국 브리팝의 거장 펄프와 뮤즈, 스웨이드가 8월과 9월 나란히 우리나라를 찾았고 역시 90년대 미국 얼터너티브 록 음악의 전설 스매싱 펌킨스도 우리 록 페스티벌 무대에 섰습니다. 공연 주 관객층은 10대와 20, 30대, 오아시스 등 록밴드 공연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미 30년도 더 지난 음악들에 지금의 청춘들, MZ세대가 모여들고 있는 겁니다. 음악은 청춘을 얘기하는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순간을 열심히 즐기자. 특정 관심사를 깊이 파고든다는 이른바 디깅. SNS에서 처음 접하고 유튜브를 통해 빠져든 록 음악의 전설을 직접 보러 모여든 겁니다. 축구 경기 같은 거 보면 응원가로 자주 나오고 SNS 통해서 접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연습생, 지망생 분들 있잖아요. 신명증은 언급한 가수? 세계 중심에 우뚝 선 K-팝과 그 팬덤도 한국 시장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30년 전 청춘의 음악에 환호를 보내는 지금의 청춘들. 유독 잦아진 전설들의 내한 행렬은 좋은 음악은 세대를 가리지 않는다는 걸 새삼스럽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승자는 내일 마지막 5차전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4차전 역전승을 거두며 기세가 오른 삼성은 가장 뜨거운 김영웅의 방망이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김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성 김영웅의 동점 석점 홈런이 터진 순간 LG의 자체 청백전을 보기 위해 잠실구장을 찾은 LG 팬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김영웅의 연타석 역전 3런 홈런이 나오자 마치 LG 선수들이 홈런을 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급기야 김영웅의 응원가를 함께 부르며 두 팀의 5차전 끝장 승부 소식을 반겼습니다. 최대한 혈투 끝에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LG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처럼 LG 팬까지 열광시킨 김영웅은 이름 그대로 삼성의 가을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홈에서는 지기 싫었습니다. 이번 플레이오프 4경기에서 홈런 3개에 12타점, 6할이 넘는 타율을 기록하며 4번 타자 디아즈보다 무서운 타자로 자리매김했고 대선배 강민호의 인사까지 받을 정도로 말 그대로 펄펄 날고 있습니다. 소름이 좀 끼쳤거든요. 오늘 김영웅 선수가 우리 팀을 쓰러져 있는 우리 팀을 이렇게 세운 것 같아요. 기술적인 거나 멘탈이나 강심장인 것 같아요. 한화 에이스 폰세를 상대로 정규 시즌엔 무안타에 그쳤지만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안타 2개와 볼넷 1개를 뽑으며 자신감을 얻은 상태. 선발 최현태도 이번 가을에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만큼 김영웅은 타석에서 모든 걸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저희는 잃을 게 없고 하나가 더 긴장할 거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하는 게 목표입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반면 한화는 마무리 김서현의 부진이 고민입니다. 연일 역투를 펼치고 있는 문동주도 출격 준비 중인데 김경문 감독은 5차전 마무리도 김서현이라며 변함없는 믿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명노 기자입니다. 4대1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동점 홈런을 맞은 김서현. 이 홈런으로 승기를 놓치면서 한화는 한국 시리즈 진출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정규 시즌에 33세이브를 올리며 한화의 뒷문을 책임졌지만 시즌 막판부터 김서현에겐 시련의 연속입니다. 지난 1일 SSG전에서는 홈런 2방을 맞아 한화의 한국 시리즈 직행이 무산됐고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는 석점 차로 앞선 9회에 2실점하며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3차전에서 문동주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데 성공하며 김서현에게 시간을 줬지만 어제 또다시 동점 홈런을 허용하며 불안감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경문 감독은 김서현에 대한 믿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야구가 한 경기, 두 경기는
김세현 선수가 없이도 이길 수 있지만은 김세현 선수가 일어나야 우리 하나가 우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경기는 김세현 선수가 마무리로 나올 겁니다. 마치 베이징 올림픽 당시 1할 때에 허덕이던 4번 타자 이승엽이 한일전 결승 홈런을 터뜨렸던 것처럼 김경문표 믿음의 야구를 보여주는 건데 이틀 만에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고 그 믿음에 보답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한화는 기대를 걸고 있는 에이스 폰세가 또 흔들릴 경우 와이스와 문동주까지 총출격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플레이오프에서 눈부신 역투를 펼치고 있는 문동주는 몸 상태가 유동적이어서 결국 김서현과 문동주, 젊은 투수들의 컨디션 회복이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수영의 간판 황선우 선수가 부산 전국체전 MVP를 수상했습니다. 개인 통산 4번째인데요. 주 종목 자유형 200m에서 아시아 신기록을 작성하고 눈물을 쏟았던 황선우. 개인 혼영 200m와 개영 400m에서도 한국 신기록을 세우는 등 이번 대회에서 4관왕에 올랐는데요. 기자단 투표에서 9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통산 4번째 전국체전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파리올림픽과 세계선수권 부진을 잇따른 신기록으로 제대로 떨쳐내면서 반등의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자신감을 많이 얻게 된 것 같아요. 이제 내년에 있는 아시안게임까지 잘 또 수영 황금마차를 잘 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산의 새 사령탑 김원형 감독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수석 코치엔 홍원기 전 키움 감독을 선임했네요.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절기상 상당히 오늘 내륙 지역은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동해안 지역은 비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영동 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내일까지 최고 1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미 영동 지역은 역대 10월 중 가장 많은 강수량과 강수일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산사태 등 비로 인해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출근길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복사 냉각으로 인해 충청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최소 50m까지 좁혀지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유지하겠는데요. 다음 주엔 북쪽 찬 공기가 우리나라 더 깊숙이 내려오겠고요. 북서풍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너울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1도, 광주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20도, 대구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2도까지 낮아져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